근데 이거 날짜가 지났네요? 근데 그저께까지고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날짜 지난 걸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해요? 뒀으면 빨리 드셔야지. 저는 날짜 지난 건 안 먹어요. 이것 보세요. 냉장고 상태도 이게 뭐예요? 끈적거리는 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닦아야죠. 아, 냉장고 청소 저번 주에 한 거야. 청소한 게 이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거실도 매일 청소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지. 그런데 먼지가 잔뜩 있어요. 애 있는 집에서 청소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성준면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주변에서 며느리를 본 친구들이 불평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딸 가진 성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성 씨도 며느리 눈치 보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노후에도 내 자식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사위가 생겼으니 누구도 성 씨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본인의 말만 맞고 생각하는 바는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는 사위가 이 씨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딸 몸조리를 해주기 위해 당분간 머물고 있는 성 씨가 하는 건 뭐든 못마땅해 하는 사위 때문에 성 씨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장모인 자신이 어째서 사위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사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딸이었고 특히나 어릴 적에 몸이 약했던 탓에 무척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도 30이 넘자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였는데 딸보다는 2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무척 멀끔하고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남편감 잘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딸도 무척 좋아했죠. 그렇지? 너무 똑부러져서 가끔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착해. 똑 부러져야 잘 살지. 에이 그래도 좀 지나칠 때도 있어. 엄마도 나중에 놀라지 마. 얼마나 지나치길래 딱 한 번 보여준 성 씨에게까지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도 배울 만큼 배웠고 처음 만남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하다면 독특했던 것이 어른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격이 살갑고 격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송 씨는 딸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내 딸을 데려가나 깐깐하게 볼 것이라더니 금세 사위로 인정을 했죠. 혹시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옮겨야 되는데 연아가 할 줄 모른대잖아.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예비 사위에게 송 씨가 휴대폰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니 잘하지 않을까 했죠. 그런데 사위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매번 휴대폰 바꿀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순 없잖아요. 아,
1시간 동안 해보려고 해도 안 되길래 저도 핸드폰 화면 쳐다보고 있기 힘들어요. 방금 밥 먹었는데 멀미나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만 송씨는 민망해져서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자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위는 장모에게도 장인에게도 말을 골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굳이 안 할 말을 한다거나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딸을 결혼시키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늘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딸이 좋다면 좋은 게 아니겠나 싶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 결혼 준비 과정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돈의 사정으로 상견례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결정해야 할 것들은 이미 자식들을 통해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도 전부 반씩 내기로 했으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일도 없었죠. 부족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대화가 끝나갈 때쯤 서로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큰 의미 없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었는데 사위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위의 말에 사돈도 당황한 눈치였고 송씨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사위의 말이 꽤나 공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런 인사치레는 바뀌어야 돼요. 자기 자식 깎아내리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다니.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인준 씨, 딸도 말렸고 송씨도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튼간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어. 우리 오서방도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아들처럼 딸처럼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 결혼하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지내려다가 더 사이가 나빠지는 법이에요. 자식이라고 아무 때나 부르고 그러면 괴롭죠. 그 말에 또다시 찬물을 부은 듯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눈을 꿈뻑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빈말은 못해요. 사돈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들을 말릴 생각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돈네 반응을 보니 사위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송씨 또한 결혼했다고 해서 사위를 수시로 불러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칼에 자르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딸도 안절부절하는 와중에 태어난 건 사위뿐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어쩌면 나이 60이 되도록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송씨 탓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끝이 났고, 딸은 얼마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딸은 임신을 했고, 첫 명절에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첫 명절이니만큼 송씨도 남편도 전날부터 고생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자 온 딸과 사위는 송씨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펴두고 먹었는데 식사 후에 치우기 위해서 상을 부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본래라면 딸과 남편이 함께 옮겼습니다. 송씨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임신한 딸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서방, 이것 좀 같이 옮기자. 그래서 남편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상 한쪽은 이미 남편이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을 사위가 잡기를 기다렸는데 사위는 소파 위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연히 손님으로 온 건데요.
사위의 말에 송 씨도 남편도 농담인 줄 알고 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대접했잖아. 이것만 옮겨주고 쉬어. 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 그러자 사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남자라고 이런 거 시키는 거 역차별이에요. 그 말에 남편이 상에 올려놓고 있던 손을 뗐습니다. 아니, 남자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연하는 임신했고, 연하 엄마는 허리가 아프니까 들자는 거지.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 저희 집에서는 연하한테 이런 거 안 시키셨어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걸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송 씨도 속으로 네 잘났다를 외치며 쟁반에다 그릇을 옮겼습니다. 태연하게 앉아서 TV를 보는 사위와 옆에서 양쪽 눈치를 살피며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겪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말씨름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에 낀 딸도 안쓰러웠고 말을 주고받아봤자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위는 한 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과 다르면 다소 공격적으로 변했기에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사했던 것을 치우고 과일을 먹다가 남편의 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사 잘 돼요? 글쎄, 잘 안 되네. 그래도 거기가 사람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인데. 남편은 퇴직한 후에 이런저런 사업을 구상하다가 작은 상가를 얻어서 무인 슈퍼를 차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을 사람 없이 기계만 놓고 파는 것이었는데 차린 지 반년이 되었는데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런 거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위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과를 아삭 씹으며 말하는 폼이 어쩐지 너무 얄미웠습니다. 뭐 그래도 1년은 해봐야 알지. 적잖아죠? 아직은 그렇지. 겉보세요. 턱을 까딱까딱하며 말하는 게 참 건방졌습니다. 장인이 아니라 친아버지에게도 안 할 듯한 말투와 몸짓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엔 장인어른이 헛짓거리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뭐야? 헛짓거리라는 말에 남편이 황당하게 대꾸했고 송 씨와 딸도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어쩜 저런 언행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격이 없다고 해도 이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헛짓거리? 인준 씨, 무슨 말이야? 딸도 어색하게 대꾸했지만 사위는 자신의 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쩜 대학도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성인이 이렇게 예의라고는 없나 싶었습니다. 해도 될 말과 해선 안 되는 말조차 구분을 못하면서 그걸 솔직함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 그만하시라는 거죠. 사업을 아무나 하나요? 그러다가 퇴직금 날려먹는 사람 여러 봤어요. 그러는 사위도 월급쟁이였고 사업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참을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핀잔을 줬더니 사위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명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남편도 물은 성격이 아니었는데 사위라 그런지 아니면 나중에 딸에게 안 좋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런지 사위에게 호통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남편도 확실히 사위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송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잔소리처럼 해대는 사위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 씨 부부도 사위에게 뭐라고 하려면 생각을 여러 번 해야 했죠.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좀 덜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랬습니다. 자고 가겠다는 딸을 밥 한 끼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딸이 서운해하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좋다더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보다도 어려운 게 사위였습니다. 사위도 스스로를 처가해서 대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죠. 그러다 딸이 출산을 앞두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야? 몸 무거운데? 엄마한테 부탁 좀 하려고. 무슨 부탁? 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몸조리 좀 해달라고. 그 생각까지는 하질 못해서 잠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누군가 도와주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딸이 몸이 약해 걱정이긴 했죠. 올해는 말고 한 3개월 정도만. 그래?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밤에 애를 봐야 하니 딸은 송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시 머물며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을 도와주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집에 가면 딸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오서방은 괜찮대? 상관없다던데. 오서방도 걱정하더라고. 오서방은 계속 일하니까 아무래도 집에 누가 있으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는 했어. 그래? 사람 쓰자고 할 줄 알았더니. 좀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안 될까? 나는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 딸을 보자 사위가 어떻든 돈이 어떻든 내 자식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 알았어. 3개월 동안 있으면 되지? 그러자 딸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편도 우려스러워했지만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니 3개월 동안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고 돌아온 날에 맞춰서 송씨도 짐을 간단하게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위의 잔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간섭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위가 장모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어깨가 펄쩍 뛸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씻고 나오시면 욕실을 닦고 나오셔야죠. 욕실 청소? 물기 닦고 나왔어. 정리도 했고. 아니요. 수건으로 세면대나 욕조 같은 건 닦으셔야죠. 뭐? 수건으로? 네. 몸 닦은 다음에 그걸로 주변 물기 싹 닦으세요. 아니, 몸 닦는 수건으로 욕실을 닦으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송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위를 송씨가 오히려 희한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몸을 닦는 수건으로 욕실 물기를 싹 닦고 오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그것으로 얼굴을 닦고 몸을 닦을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칠 정도로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씨를 타박했죠. 아니, 연하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장모님 닮았었나 보네요. 제가 버릇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은 이제는 송씨의 딸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찝찝하잖아. 더럽고. 욕실에 물기가 있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게 더러운 거죠. 그거는 다른 걸로 닦아야지. 어떻게 몸 닦는 수건으로 닦아? 제가 매일 닦아서 깨끗해요. 변기도요. 뭐? 변기도? 경악하면서 되물었는데 송씨의 반응이 사위의 기분을 상하게 한 듯 했습니다.
네. 매일 닦아서 장모님보다 오히려 욕실이 더 깨끗해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 것인데 말이죠. 진짜 오서방,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송 씨가 언성을 높이자 사위의 인상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죠. 장모에게 이렇게 대드는 사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송 씨도 지난 며칠 동안 쌓인 게 많았는데 참다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런 송 씨를 잡아먹을 듯이 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도 장모님 오시라고 안 했죠. 그 말에 입만 쩍 벌리고 있자 딸이 방에서 나와 말렸습니다. 엄마, 오서방이 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사위를 대신해 변명을 하는데 참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딸까지 나서자 사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삐진 듯이 한동안 또 말을 안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침묵 속에서 먹어야 했고 계속 툴툴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딸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몸조리 하려고 한 건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병날 것 같아. 딸의 말에 송 씨도 자신이 조금 유하게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안사도는 이미 사위의 성격을 아니 여기저기 아프다는 핑계로 애를 안 봐준다는데 송 씨까지 돌아가 버리면 딸만 고생일 듯 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가부장적이기까지 한 사위를 딸 혼자 감당하면서 애 키우고 살림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송 씨가 몇 개월만 조금 고생하자 싶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송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번엔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싶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위가 빵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사온 빵이야. 근데 이거 날짜가 지났네요? 사위가 먹던 빵은 유통기한이 그저께까지였습니다. 조금 남은 빵을 버리기엔 아까워서 나중에 송 씨가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걸 꺼내서 한 입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저께까지고 계속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날짜 지난 걸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해요? 뒀으면 빨리 드셔야지. 저는 날짜 지난 건 안 먹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사위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냉장고 상태도 이게 뭐예요? 끈적거리는 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닦아야죠. 냉장고 청소한 거야.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가 행주를 가지고 오더니 냉장고를 문질렀습니다. 보세요. 청소한 게 이거예요? 갈색 음식물이 묻은 행주를 내밀면서 묻는데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거실도 청소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지. 그런데 먼지가 잔뜩 있어요. 애 있는 집에서 청소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모처럼 주말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심심했는지 어쨌는지 청소 감독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여느 때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주 나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면 일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러면 돈 들이는 보람이 없잖아요. 뭐? 송 씨는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얼마 받지도 않고 온갖 집안일에 애까지 봐주고 있는데 꼭 자신을 고용한 사장님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설령 실제로 남의 집에 일을 하러 왔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송 씨도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일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자네가 날 고용하기라도 한 건 줄 알아? 그러자 사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따지자면 그렇죠. 돈 들이고 있잖아요. 50만 원 가지고 24시간 붙어서 일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 24시간 숙식 제공하는 제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기가 막혔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우겨대는 사위를 말씨름으로 이기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사위는 돈 주는 보람이 없다고 했지만 송 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딴에는 몸 약한 딸 힘들까봐 도와주는 건데 보람이 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슬쩍 보자 이제는 딸도 지쳤는지 또 시작인가 싶은 표정으로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알지만 어떻게 송 씨가 사위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위가 송 씨를 이렇게 대하는 것에는 딸의 탓이 컸습니다. 딸도 이기지 못하는 사위라지만 그래도 장모를 대하는 게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경우가 없어도 이 정도로 없는 거면 가정교육부터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없는 사돈마저도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차라리 청소도 제가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사위. 그래. 그러면 차라리 오서방 자네가 해. 송 씨는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청소하고 애 보고 밥하고 다 해. 어디 한번 다 해봐. 그리고는 가져왔던 가방에 다시 옷가지를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제서야 뒤늦게 딸도 송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려야 할 사람은 송 씨가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딸은 또다시 송 씨에게만 참으라고 할 모양이었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럴수록 오서방이 더 막말하는 거 몰라? 막말이라니요, 장모님. 저는 입 바른 소리 못해요. 솔직한 거죠. 참,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같아.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학은 나오고 직장은 들어갔나 모르겠다. 뭐라고요? 말씀이 심하신데요. 남의 말은 심한 줄 알고 자신의 말은 심한 줄 모르는 사위를 보니 본래 생겨먹은 것이 그런 듯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천성은 착하다고 예전에 딸이 했던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였죠. 나도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어. 누가 50만 원 벌자고 온 줄 알아? 연아 너도 잘난 네 남편이 번 돈으로 차라리 사람을 써라?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씩씩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됐어. 다시는 안 보면 돼. 그러자 남편도 절대 딸 집에는 가지도 말고 딸 부부를 집으로 부르지도 말자고 화를 냈습니다. 나도 다시는 갈 생각 없어. 연아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 뒤로 딸에게서는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그렇다고 송 씨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딸이 힘들 건 알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처럼 사위 못지않게 딸에게 섭섭함을 넘어서 미운 감정까지 생겼습니다. 딸이 사위가 막말을 할 때 말리는 게 아니라 화를 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랬다면 그 정도로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송 씨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사위는 당연한 듯 요구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돌아갈 줄 아는 듯한 말투가 참 웃겼습니다. 장모님도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러면 연하만 고생하는 걸 왜 모르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위를 보니 그때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딸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연하가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자네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하길래 필요 없는 내가 나온 건데 뭐가 문제야? 알아서 해. 이러다가 저희가 싸우고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 꼭 나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네. 만약에 너희가 이혼을 한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오서방 자네 때문이지. 그 성격 못 고치면 누가 같이 살아? 위아래도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는 다시는 그 성격 감당 못해. 안 보고 사니까 차라리 좋다. 그러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쏘아붙이지 못했나 후회가 됐습니다. 마지막 끊기 전에 사위의 당황한 듯한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딸이 이혼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송 씨에게 했던 것처럼 사위가 딸에게 똑같이 했다면 못 버텨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에게 갈라서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딸도 사위의 성격이 견딜만 하니 같이 사는 것이라고 여겼죠. 둘이 좋아서 같이 살겠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도 없었고 그저 송 씨가 딸과 사위를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무례하고 불편한 사위는 송 씨 부부도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복직해도 애 안 봐줄 거야? 1년 동안 쉰다며? 하지만 집에서 애만 보니 오히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는 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많이 시달린 듯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너희 집에 가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딸 집인데. 네가 엄마를 부모로 생각 안 하고 사위도 나를 장모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남의 집보다도 못한 데를 가서 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험한 꼴이라니. 오서방이 엄마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니, 더는 들을 것 없어. 오서방 심성이 비단결이라도 나는 그런 말 듣고는 같이 못 지낸다.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말어. 너도 당분간은 안 보고 싶다. 엄마까지 이러면 나 힘들어. 네가 그런 남편 만난 걸 누굴 탓해? 그리고 너도 자식이면 부모 심정도 한 번쯤을 헤아려라. 서운해하는 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분간은 딸하고도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송 씨는 딸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또 속 뒤집는 소리만 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그러자 휴대폰은 잠잠해졌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딸은 언젠가는 볼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위만큼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 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그러고 있어. 그래야 덜 속상하니까. 졸지의 딸을 잃은 송 씨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바보같이 손을 내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사위의 장모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떠올라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그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고 한참 뒤에 사위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조차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주실 돈은 없고 맨날 제주도 여행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나 너무 서운해서 서러워. 부모님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집 얘기는 여기서 또 왜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 집에 대출 껴서 살게 하시냐고.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 당신이 착한 아들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 없어. 김준,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완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40평짜리 집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고. 평생 벌어서 넓힌 집이야. 너희한테 한 푼 보태라고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모는 무조건 다 자식에게 줘야 부모야?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린 안 그래. 너희도 어른이고 하나이의 부모 아니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아직도 늙은 부모에게 자식 부양하라고 이 난리야? 뭐 살던 집을 줘. 차라리 넓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어올래? 겉봐라,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언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어쩜 이렇게 정이 없으세요? 그동안 애 한 번 안 맡아주시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손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며 집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사돈네로부터 받은 만큼 예물을 했을 뿐 그 외의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도 용돈은 주지 않았고 애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손 씨 부부와 아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손 씨 가족이 정이 없고 이상하다며 비난했죠. 나중엔 울고불고 패악을 부리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홍군형을 낸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동원입니다. 남편과 손 씨는 서로 부족한 형편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게 당시 분위기이기도 했고 손 씨 부부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동원을 낳아 기르고 살면서 형편은 차차 나아졌습니다. 손 씨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투자도 해서 나중엔 남들이 보기에 꽤나 부유한 가정이 되었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도 사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각박하게 산 것은 결코 아니었고 꼭 필요한 곳엔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들 교육에 있어서는 말이죠. 고맙게도 아들도 바르게 커주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탈없이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엔 바로 취직도 했죠. 그리고 취직을 하면서 아들은 독립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돈에 손 씨가 조금 보태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죠. 그것이 부모로서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지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 힘으로 중고차도 샀고 스스로 잘 살아갔습니다. 손 씨는 늘 아들에게 독립하면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하나이기에 손 씨의 재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라고 말했죠. 아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야. 자기도 아들 연애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직 결혼 소식은 없는데. 그리고 집은 알아서 사야지.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여력이 되면 당연히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어떻게 집도 없이 결혼을 하겠어? 아들 결혼할 때 집 안 사주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야. 에이, 그래도 난 할 수 있는 만큼 해줄래? 주변에서는 여유도 있는 집이 아들에게 박하다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네는 삭막한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에 감사하다며 손 씨 부부에게 선물을 사주고 손 씨 부부는 아들의 독립을 축하하며 밥솥 등의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했죠. 또 서로 보고 싶은 날에는 언제든지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격이 밝고요. 정이 많은 친구예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친구였는데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죠. 손 씨 부부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니 아들이 한 말을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아하신 것 같아요. 무척 살갑고 사교적인 성격의 예비 며느리는 참 밝았습니다. 손 씨도 그 점이 좋았습니다. 딸이 있다면 이랬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도 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거실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확 트인 전망은 꽤나 괜찮았죠. 근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 40평 조금 넘어요. 우와, 넓네요.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겠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손 씨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그 집 문제 말인데요. 상견례에서 예비한 사도는 아들네의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가 있기 전에도 한 번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들은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고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예비 사돈이 엉뚱한 주제를 꺼낸 것이었죠. 그건 제가 주은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대답하려 하자 그 말을 끊고는 예비 사돈이 손 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주은이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어른들끼리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땡전 한 푼 없진 않을 텐데요. 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아들의 나이가 33이었고 예비 며느리도 동갑내기였습니다.
이미 사회생활한 지도 수년인데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은이도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에 예비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도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사돈께서 재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집은 있어야죠. 저희는 아들 독립시킨 뒤로는 경제적인 지원은 쭉 안 했어요. 아들도 저희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젊고 스스로 능력도 있는데 부모가 집을 사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집을 해오면 저희도 2, 3천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예비 사돈의 말에 손 씨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손 씨가 집을 사주면 이 3천만 원을 보태겠다는 소리가 이치에 맞나 싶었죠. 그건 저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하자 예비 사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사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상견례 분위기는 무척 불편해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은 주은이랑 얘기했어요. 보태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의 말에 손 씨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얘기는 잘 된 거야? 서로 생각이 달랐으니 마찰이 있을 듯 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 잘 됐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지금 사는 집은 부동산에다 나간다고 얘기해놨고요. 천천히 집 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도 불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자체는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는 조금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결혼한 뒤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집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손 씨 부부에게 살갑게 잘했죠.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올 때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음식하러 전날에 가면 돼요? 응? 음식? 명절에요. 미리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음식 안 하는데. 그럼 밥은 어떻게? 그래.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밖에서 맛있는 밥 한 끼 먹자. 첫 명절이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아, 우리는 명절에 원래 여행 다니거든. 연휴가 길잖아. 아, 그래요? 그럼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친정에 가던지 원하는 대로 해. 며느리는 손 씨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휴일인데 이런 때는 각자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아, 그렇긴 하죠. 가까이 사니까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원하면 충분히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고 말이죠.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나는 동원이가 말한 줄 알았는데 일찍 말해줄 걸 그랬네. 아니에요. 감사해요. 신이 난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너흰 떡국 먹었어? 아들 내외는 사돈네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사돈이 너무 좋아했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며느리도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고 했죠. 아들네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명절에도 여행이나 가라고 하니 며느리는 도리어 더 손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주 보지 않아도 사이는 늘 좋았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쉬는 날 손씨는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자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마침 손씨 부부도 저녁 시간이 비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터라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한 소식에 손씨는 더욱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아이고, 축하해.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어 아이를 가졌다는 며느리를 손씨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니 얼떨떨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 그래서 저희 이사 가려고요. 정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아들 내외. 이렇게 빨리 이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출은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서요. 아이도 생겼으니까. 잘 생각했네.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며느리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불평했습니다. 애 키워야 하는데 집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집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0평은 됐으면 하는데. 천천히 넓혀가는 재미도 있어. 손씨 부부가 그렇게 집을 넓혀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말에 손씨도 당황했고 아들도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주은아, 아니, 2억 정도만 있으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손씨 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려주시면 천천히 갚으면 되지. 아들과는 상의된 바가 아닌 듯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돈을 왜 빌려? 빌려도 은행에서 빌려야지. 그 대출 받자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 도움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비싼 이자 내가면서 왜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들의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손씨도 남편도 그 뒤론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자신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을 줄 생각은 없었죠. 참,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큰 돈을 달라는 말을 쉽게 하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그래도 부모가 일궈 놓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나름의 불만을 표시하는 듯 했습니다. 손씨는 마음이 쓰이긴 했어도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풀렸는지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손씨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반년 뒤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또 몇 달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하세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손씨가 대답이 없자 며느리는 제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들은, 제 친구들은 산후조리원비는 시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아, 그러니? 네. 근데 저는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자도 낳아드렸는데 어떻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내주세요? 수고했다고 용돈도 안 주시고요. 억울하다는 듯이 흐느끼는 며느리. 하지만 손씨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돈이 아니었을 뿐이죠. 아기 용품들 많이 사줬잖니. 동원이한테 들려보냈어.
그리고 너도 당연히 수고했지. 애기 태어났을 때 전화했잖아. 출산한 여자한테 좋다는 약도 지어줬고, 배도 꺼졌으니까 예쁜 옷 사입으라고 상품권도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손 씨가 정성 들여 하나하나 준비한 선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에 손 씨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합쳐도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못 미치겠지만 며느리는 돈이 아니면 그게 무엇이 됐든 의미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구나. 그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안 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집도 안 해주시고 자식에게 어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지. 아들을 남들보다 더 교육시켜서 연봉 높은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손 씨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던 오피스텔에도 일부 손 씨의 돈이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손 씨도 억울했습니다. 어째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사주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줘야 좋은 부모인 것인지, 그렇다면 손 씨 부부는 나쁜 부모인 것인지, 손 씨는 전화를 끊은 뒤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 통해서 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출산하고 서러운 건 평생 간다기에 남들 다 해주는데 손 씨의 며느리만 못 받았다니. 손 씨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두고두고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씁쓸하긴 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감사하다며 순식간에 태도를 달리하는 며느리를 보니 참 돈이 무서운 것이구나 생각이 되었죠. 돈을 쓰지 않으면 부모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손 씨는 그때부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때고 도움을 바라는 며느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원망의 말을 듣게 되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아이가 100일이 넘었을 때 손자를 보러 한번 아들네 집에 방문하고는 그 뒤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해준다고 안 사돈이 와 있었는데 시부모인 손 씨 부부가 찾아가는 걸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며느리는 볼 일이 거의 없었고 아들만 가끔 밖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오셔서 애도 보고 하시죠. 애 키우기도 힘든데 시부모가 가봐야 뭐가 좋니? 아들은 한번 오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초대를 안 하니 원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커가며 보게 될 것이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며 살기엔 손 씨 부부의 삶도 바빴습니다. 일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아들 내외도 보게 되면 바깥에서 가끔 만났고 손 씨가 집으로 초대하거나 손 씨가 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에도 금을 선물했지만 현금은 주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그걸 또 서운해했죠. 그래서 며느리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손 씨도 손 씨가 할 만큼은 했고 그걸로 서운해하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가 손 씨 부부에게 바라는 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은 손 씨. 다음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가는데 갔다가 일요일 밤에 와. 아, 제주도요? 그래? 왜? 손 씨의 말에 며느리가 시무룩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아, 완이 좀 주말에 맡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죠. 완이를? 네. 제가 중요하게 갈 데가 있는데 동원이는 뭐 하고? 다음 주에 출장 간대요.
여행 예약이 돼 있기도 하고. 정 힘들면 너희가 스케줄을 조정해 봐야지.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맡아달란 소리가 없었고 손 씨도 아이를 봐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여행을 조금 미룰 수는 없는 거죠? 황당한 며느리의 말에 손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안 되지.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애는 봐주기 힘들어. 처음엔 여행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며느리가 애는 봐줄 수 없다는 손 씨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아예 못 봐주신다고요? 그래. 다 늙어서 어떻게 애를 보니? 골병 들어 손목도 안 좋고. 그래도 급한 일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실 수도 있죠. 동원이 결혼할 때도 애는 못 봐준다고 했는데. 그건 들었지만 아들이 전달을 안 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맡긴 이유가 그것이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 슬슬 맡아줄 때도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듯 했죠. 애 안 봐주는 시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또 이상한 논리로 손 씨를 나쁜 부모로 몰아가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대화에 지난 몇 년간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안 봐주는 시부모도 세상 어딘가엔 많겠지?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잖니.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고. 정말 매정하시네요. 그럼 안 매정한 안사돈을 놔두고 왜 매정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또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주은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아니,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완이랑 같이 보러 가자고 하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다 잊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알만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면 되지 뭐. 그건 그런데 아들이 의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가끔씩 손자를 데리고 손 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손 씨 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왜 안 오냐며 호통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원아,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이모한테 가서 좀 지내다 오려고. 이모요. 미국에 계시잖아요. 응. 이모가 1년 동안 일을 쉰대.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려고. 한 달 동안이나요? 이모네 집에서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근처에 숙소 얻을 거야. 그냥 이모랑 같이 시간 보내고 관광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겠지? 기대돼. 미국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저도 일만 아니면 가고 싶네요. 나중에 너희도 휴가에 한번 다녀오던지. 엄마가 먼저 가보고 좋은지 알려줄게. 알겠어요. 아들과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 씨는 여동생과 통화하며 숙소도 알아보고 근처 여행 계획도 세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웬일로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죠. 미국 가신다고요. 다음 달에. 저도 미국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 우리도 못 가봤어. 동원이도 그렇고. 그럼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겠지만 일하는데 어떻게 가겠어? 저희 휴가 맞춰서 같이 가면 좋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그래? 우리 휴가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끼리 나중에 가자.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참 말끝을 흐리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해외 여행 갈 여유도 있으시고 부럽네요. 정말 부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꼭 비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있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지. 아니, 그렇잖아.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섭섭하지도 않아? 뭐가 섭섭해야 되는 건데?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주실 돈은 없고 맨날 제주도 여행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나 너무 서운해서 서러워. 부모님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집 얘기는 여기서 또 왜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 집에 대출 껴서 살게 하시냐고.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 당신이 착한 아들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 없어. 김주은,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완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40평짜리 집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의 논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째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래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손씨 부부가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매정한 부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독립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었죠. 당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말 잘했다. 너는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고, 시부모가 집에 오는 건 싫으면서, 어째서 부모한테선 하나라도 더 못 받아서 안달이야? 그게 아니라 동원이 말처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고, 평생 벌어서 넓힌 집이야. 너희한테 한 푼 보태라고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모는 무조건 다 자식에게 줘야 부모야?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린 안 그래. 너희도 어른이고 하나이의 부모 아니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아직도 늙은 부모에게 자식 부양하라고 이 난리야? 뭐, 살던 집을 줘. 차라리 넓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어올래?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에게 손씨가 말했습니다. 겁봐라.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언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전화드리니까 겨우 주셨잖아요. 어쩜 이렇게 정이 없으세요? 주은아, 진짜 그만해. 나 화나려고 해. 이만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애 한 번 안 맡아주시고 왜 내가 할 말도 못해야 해? 너, 나랑 결혼한 거 맞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랑 결혼한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된다고. 우리도 그만한 능력 된다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 좋잖아. 계속 이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추태 부리지 말고 얼른 일어나. 아들이 재촉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손씨 부부는 혼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잘못됐다기엔 아들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건 며느리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오피스텔 살 때 보태주셨던 돈 돌려드릴 거예요. 왜? 사실 그 돈도 받으면 안 됐던 건데 저희끼리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완이 엄마는 뭐라 그래? 잘못했대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완이 엄마를 이해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완이가 있으니까 이대로 갈라설 수는 없고 저희가 맞춰가야죠.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다시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고 곧바바로 통장엔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난리를 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어쩐 일인지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지만 손 씨도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손 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할 테니 말이죠. 이혼을 하든 이혼을 안 하든 손 씨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결혼한 것도 아들의 선택이었고 맞춰가며 살기로 한 것도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며느리와 손 씨 부부의 사이를 되돌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당분간은 웃는 낯으로 며느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 신경 끄고 여행 준비나 해. 알았어. 아들네 문제는 있고 손 씨 부부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인생이니 말이죠.